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CAB 유도 활공 폭탄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크렘린 관계자들은 이 폭탄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고 오랫동안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폭탄들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으며 매달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가 투하되어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그리고 최전방 요새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카브 폭탄이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막대한 사상자를 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이를 막아낼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값비싼 폭탄들을 쓸모없는 고철로 만들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위력 수준도 크게 낮췄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폭탄들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B, 즉 조정 가능한 항공폭탄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JDAM, 즉 합동 직접 공격 탄약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무기입니다. JDAM 유도 키트는 비유도 폭탄을 스마트하고 정밀한 탄약으로 바꿔주어 전장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로 만듭니다. CAB도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유도 폭탄을 업그레이드해서 조종 날개와 위성 유도 시스템을 장착해 미리 지정된 위치를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정확도는 뛰어납니다. 좋은 조건과 적절한 날씨, 명확한 판도값이 있을 때 이 폭탄들은 20m 이내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특정 건물이나 구조물을 명중시키기에 충분히 정확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목표물을 놀라울 정도로 신뢰성 있게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CAB에 장착된 접이식 날개 덕분에 사거리도 늘어납니다. 많은 폭탄이 약 65km를 이동해 목표에 도달하지만 일부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 모델은 최신 UMPK 유도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 약 120마일, 즉 195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샤이드 드론과 같은 많은 미사일이나 무인 항공기의 1000마일 이상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폭탄으로서는 여전히 인상적인 사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자국 영공 내에서 CAB를 발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나 다른 지역 등 국경 너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발사되면 폭탄에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작동하고 무기는 날개를 이용해 미리 설정된 목적지로 스스로 조종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이들은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포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도에 관해서는 캡의 크기와 파괴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더 작은 버전은 약 500파운드, 즉 대략 225kg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2배인 1000파운드, 약 450kg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며 러시아는 더 무거운 버전도 배치 중입니다. 예를 들어 CAB 1500은 약 1500kg, 즉 3000파운드가 넘는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정한 초강력 무기입니다. 충돌 시 이 폭탄들은 최대 50피트에 달하는 크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견고하게 강화된 목표물, 강화 구조물, 그리고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량급 탄두는 크렘린의 전쟁 기계가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콘크리트 벙커나 강화된 우크라이나 방어진지와 같은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민간 인프라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캡이 엄청난 사거리, 막대한 위력, 뛰어난 정밀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요격하거나 막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보통 목표물을 향해 접근할 때 시속 수백 마일에 달하는 속도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이들은 제작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UMPK 모듈이 장착된 고급형 CAB는 러시아의 한 대당 약 25,0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이런 요인들로 이 활공폭탄들은 러시아 무기고에서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었고 우크라이나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신문인 스트라나 우리 2025년 10월 24일에 러시아인들이 금맥을 찾았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CAB 폭탄은 샤이드 드론보다 2-3배 더 많은 폭약을 실을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UMPK 덕분에 예측하기 힘든 기동을 하고 미사일보다 크기가 작아서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군사 포털인 더 워존 또 비슷한 시기에 장거리 UMPK 모듈이 장착된 CAB는 방공망의 큰 골칫거리다 라고 썼습니다. 이들은 크기가 작고 비교적 빠르며 시속 250에서 310마일로 비행하고 열신호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격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러시아는 이러한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2024년 내내 러시아는 매달 3,200개에서 3,500개의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몇몇 달에는 수천 개의 카브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의 한 주 동안
러시아 항공기는 무려 1370개의 카브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에게 이것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카브 위협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024년 키이우군은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유도 폭탄들이 치명적인 약점, 즉 그들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교란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유도 탄약들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대개 위성 항법 시스템에 의존해 목표를 찾아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이러한 위성 신호를 교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 폭탄들은 다시 무유도 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목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도 훨씬 낮아집니다. 교란을 당해도 여전히 상당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종종 경로를 이탈해 원래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폭탄들의 통신을 교란하는 것은 전장에서 그 영향력을 극적으로 줄이고 피해와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엔지니어들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CAB의 설계를 연구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뒤 자체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 통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잘 통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사용하던 CAB는 비교적 기본적인 코메타4 수신 패턴 제어 안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응형 안테나, 널 스티어링 안테나 또는 빔포밍 안테나로도 알려진 CRPA 시스템은 여러 개의 안테나 요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코메타4 시스템에는 4개의 요소가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안테나에서 받은 신호를 합쳐서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안테나를 사용해서 신호를 빼거나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사용 중에 특정 주변 소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코메타4가 장착된 CAB는 일정 수의 제모 교란을 효과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코메타4는 총 4개의 안테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최대 제모 3개까지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한 번에 최소 4개의 제모만 사용하면 이러한 폭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폭탄들이 전방 요새와 같은 목표에서 벗어나 빈 들판이나 실제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다른 지역에서 폭발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효과가 있었고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폭탄 상당수가 목표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폭발물이 낭비되고 있었고 병력 집결지나 벙커를 타격해야 할 폭탄들이 농부들의 밭이나 다른 쓸모없는 빈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대변인은 CAB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그 유도 시스템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코메타4 CRPA를 사용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전자전 시스템인 코메타8을 확장했습니다. 코메타4에 비해 2배나 많은 요소를 가진 코메타8은 CAB가 한 번에 최대 7개의 제모를 무력화할 수 있게 해주었고 남은 안테나 하나로 통신을 유지하며 정확한 목표를 계속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했으며 추가 안테나를 방해할 수 있는 더 많은 전자전 장비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계속해서 판을 키웠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업그레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나아가는 열띤, 광적인,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코메타8을 대응할 방법을 찾자 러시아는 위성 유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요소의 수를 12개 그리고 16개로 늘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테나들이 작동하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리즈의 CRPA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개발을 2차 세계대전을 엔니그마 개발과 비교합니다. 이 CRPA들은 안테나 요소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제밍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탄에는 8요소 시스템이 장착되어 이를 대응하려면 무려 19개의 제밍 장치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것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저항하여 100개의 제밍 장치를 집중해도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제밍 기술이 드물게 효과를 발휘했을 때조차도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았고 폭탄이 목표물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동했습니다. 한동안 러시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러시아는 카브를 치명적으로 활용해 전방 방어선뿐만 아니라 학교나 주거 건물 같은 민간 시설까지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힘의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련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밀리터리 쇼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수년간 러시아의 정밀 유도 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이를 막는 궁극적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제머, 러시아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들의 최고 CRPA 시스템조차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바로 리마퀀트가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가 국가의 정예, 나이트워치 전자전 부대와 협력하여 개발한 리마퀀트 시스템은 카브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회사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자마자 카브의 효과가 0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약 7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적군은 지난 몇 달 중 한 달 동안 869개의 카브를 투하했습니다. 이 공격의 결과로 8명의 군인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점은 다시 강조할 만합니다. 러시아는 700km, 즉 435마일에 달하는 땅에 거의 1000개의 폭탄을 투하했지만 그 결과로 부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군인은 단 8명뿐이었습니다. 키예프 군대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말 굴욕적인 실패이며 생산과 투하에 들어간 돈, 시간, 자원의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렇게 많은 폭탄을 투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나 이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회사와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리마퀀트 시스템의 기술 사양이나 정확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데 매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유도 시스템이 항법 오류를 일으켜서 폭탄이 명중하지 않거나 아예 투하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CRPA에서 항법이 전선 100km 전부터 이미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대변인은 또한 회사가 최초로 리마 전자전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샤헤드형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등 러시아의 다른 공중 위협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약 120만 달러의 가격으로 각 미마 전자전 장치는 전체 인프라 시설이나 주요 전략적 위치를 공중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시스템들이 러시아의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미사일인 킨잘까지도 막아낼 만큼 강력하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고 마하 10, 즉 시속 7670마일이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미사일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개조된 미코얀 미그 31 요격기에 의해 발사되며 무게는 무려 4.7톤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15.5마일, 25km 상공까지 비행합니다. 1000파운드, 즉 450kg의 탄두를 약 300마일, 즉 480km 떨어진 곳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등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최첨단 서방 방공 시스템도 킨졸 미사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 발전소, 변전소 등 다양한 곳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때마다 적어도 2발의 킨졸 미사일을 함께 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리마 전자전 시스템이 등장하여 실제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손쉽게 격추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의 위성 항법 신호를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우크라이나 찬가 우리 아버지는 반데라로 유머러스하게 바꿨습니다. 이 노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항운동가 스테판 반데라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킨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가까워질수록 신호가 적의 멜로디로 대체되어 미사일이 크게 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종종 목표 지점에서 수백 미터나 떨어진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의 더욱 강력해진 버전인 리마퀀트 시스템이 CAB 활공 폭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마 시스템 도입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드론뿐 아니라 러시아 공중 위협 등 주변을 모두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리마 시스템의 사용에 반대해왔으며 이에 대해 회사 대변인이 설명합니다.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여단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마빅 드론과 폭격 드론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자전 장비 운용에 금지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들이 우리의 최대 문제입니다. 리마를 개발한 회사는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미마 전자전 효과에 내성이 있도록 개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와 일부 여단 지휘관들 간 충돌이 발생했고 양측은 각자의 문제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회사에 대해 부패 혐의로 고소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리마퀀트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리마 배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경쟁사들은 근거 없는 불만을 법 집행기관에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팀과 제조업체의 작업은 6개월이 넘도록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마침내 진정된 것으로 보이며 리마컨트는 이미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전장에서 기적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이 시스템이 독보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어떤 EU 시스템도 새로운 러시아 코메타 안테나 시스템을 이렇게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리마컨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50km 거리에서 이러한 CRPA를 억제할 수 있고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CAB 폭탄을 그리고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CAB 폭탄을 막는 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킨소를 포함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점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엇 장비를 갖춘 방공 시스템이 2023년 5월에 최초로 확인된 킨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시간이 흐른 뒤 키이우로 발사된 20여 발의 킨졸 미사일이 모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방공 관련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41 또는 42라는 숫자는 실제로 킨졸이 아니라 샤이드 드론이 관련된 2023년 12월의 교전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이 낭비되었고 목표를 찾지 못한 수많은 CAB 폭탄과 기타 공중 위협까지 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들릴 수도 있지만 리마컨트와 같은 신무기나 혁신적인 방어 체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신중함과 절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이들이 전능해 보여도 러시아가 이를 우회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중함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일부 탄도미사일 전술을 변화시키고 있어 특정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감소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마팀이 앞으로도 러시아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면 이 시스템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에게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감시 담당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러시아 핵심 무기 중 하나를 무력화합니다. 이 시스템들이 충분히 대규모로 도입되고 작전구역 전반에 걸쳐 조율된다면 유도폭탄과 무인 항공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리마칸트 시스템을 충분히 배치하면 러시아가 아무리 많은 드론, 미사일, 활공폭탄을 보내도 소용없게 됩니다. 거의 모든 무기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신호가 교란되고 통신이 차단되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우크라이나 당국은 첨단 전자전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활공폭탄을 대응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확인했으며 이후 그 시스템이 리마컨트 이미 밝혀졌습니다. 같은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범위를 넓히고 추가 지역에 배치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와 기반 시설에 더 많은 부분을 보이지 않지만 뚫을 수 없는 전자방패로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에너지로 이루어진 장벽은 러시아의 가장 빠르고 첨단 폭탄과 미사일조차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 장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차세대 CRPA 항법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여유를 확보했고 더 이상 러시아의 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여유를 최대한 활용해 러시아 주요 석유 시설을 대규모로 공격 중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우크라이나의 혁신이 러시아 군 장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키이우 수호자들이 값싼 드론으로 수백만 달러 크렘린 장비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통찰력 있는 분석, 속보, 전술 해설을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